어젯밤 절 살려주신 답례입니다. 5억이에요. 네, 채경은 돈가방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사람 살린 거 아니에요.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내 체면 문제이니 받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노인은 왜 5억이라는 돈을 들고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오늘 이 인연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행복합시다 남겨주시면 저 또한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인물 및 목소리는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은은히 배어있는 그 좁은 방 안에서 27살 윤채경이 눈을 떴습니다. 창문이라고 해봐야 지면과 거의 맞닿은 작은 창 하나뿐이었어요. 그 창으로는 해가 떠도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경은 새벽마다 습관처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불 옆에 누워있는 생후 3달 된 딸 스리의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이었죠. 작고 여린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빠른 것 같았어요. 채경은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을 주며 아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리는 태어난 직후 심잡음이 들린다는 말을 들었고 정밀 검사 끝에 경미한 비대성 심근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죠. 채경은 휴대폰을 열어 다음 주 검진 예약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통장 앱을 눌렀어요. 화면에 뜬 잔액을 보고 채경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고개를 돌려 방 한쪽을 보니 반통 남은 분유통이 보였고 기저귀는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모유가 잘 나왔다면 분유값이라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채경은 출산 직후부터 모유량이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원인일 거라고 했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게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 같아 채경은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침 7시 채경은 스리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문 앞에서 선생님께 아이를 넘기며 채경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스리 숨소리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오늘 연장비 납부일이에요. 채경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넣겠다고 대답하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채경이 일하는 곳은 시장 근처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낮에는 이곳에서 서빙을 하고 저녁에는 인근 사장님들의 배려로 가까운 곳에 음식 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깐 여유가 생겼을 때 채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스리가 오늘 수유량이 좀 줄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지켜보고는 있는데요. 채경은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보다가 결국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훌쩍이다가 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홀로 나왔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채경은 어린이집에서 스리를 데려왔습니다. 아기띠로 아이를 앞에 안고 양손에는 배달 음식을 들었습니다. 걸어서 하는 배달이었기에 속도는 느렸지만 동네 가까운 곳 위주로 주문을 받았기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배달 음식을 받으러 식당에 들렀을 때였어요. 오토바이 배달원 몇 명이 채경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사장님, 도보로 배달하면 손님들 항의 안 해요?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인근 상권 사장님들이 사정을 알고 일부러 가까운 배달은 채경에게 주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채경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음식을 받아들고 사장님께 인사한 뒤 가게를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채경은 앞에 안긴 스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것만 하면 집에 가자. 스리는 엄마 품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채경의 눈에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는 노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인이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힘겹게 서 있었어요. 채경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배달을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을 움켜쥔 노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품에 안긴 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심장이 약한 이 아이가 저 노인과 겹쳐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인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채경은 들고 있던 배달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뛰어갔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쏟아지며 국물이 번졌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채경이 소리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채경은 한 손으로 스리를 안은 채 다른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5분 뒤에 도착합니다.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채경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발견했어요. 몸을 날려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갑자기 뭐야? 택시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채경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제발요. 결국 채경은 쓰러진 노인을 택시에 태우고 응급실까지 데려갔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가다 발견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의료진이 노인을 데려간 뒤 채경은 병원 로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스리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달을 맡긴 식당 사장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화가 잔뜩 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음식값이 얼만데 다 변상해요. 그리고 앞으로 채경 씨 배달은 끝이야. 채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바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음식값을 물어내고 나니 통장에는 버스비도 아까운 돈만 남았어요. 채경은 스리를 안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리를 꼭 안고 눈물을 참았어요. 벽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액자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채경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채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배달 음식값을 물어내고 텅 빈 통장 잔액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스리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고 채경은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채경은 부엌 한쪽에 놓인 분유통을 들어 흔들어 보았어요. 바닥에 조금 남은 가루가 달그락거렸습니다. 하루치가 될까 말까 한 양이었죠. 채경은 한숨을 삼키며 젖병에 분유를 탔습니다. 스리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노크 소리였어요. 채경은 스리를 안은 채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지하라 창문으로는 밖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마음으로 문을 살짝 열었어요. 문 밖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골목 가득 검은색 세단이 여러 대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채경은 무슨 일인가 싶어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채경 씨 맞으시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물었습니다. 채경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어요.
그 뒤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길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값비싸 보이는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구두는 흠집 하나 없이 반들거렸어요. 좁은 골목, 낡은 반지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노인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채경은 얼떨떨한 채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노인이 반지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아기 스리에게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무언가 스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련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문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저를 살려주신 분이 당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채경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문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함께 온 남자에게 눈짓을 했고 남자가 들고 있던 검은색 수트케이스를 들어 보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케이스가 열렸어요.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채경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한 답례입니다. 당신 덕에 내가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채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돈더미를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리 병원비, 밀린 월세, 이사 비용, 분유가. 이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채경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받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채경아, 사람이 먼저다. 돈이랑 사람을 같은 줄에 세우는 거 아니다. 어린 채경은 그 말의 무게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오면서 그 말은 채경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채경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돈 받으려고 사람 살린 거 아닙니다.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건 내 체면의 문제니 받아주십시오. 노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보답을 하지 못하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채경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못 받겠어요. 노인은 채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였습니다. 현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안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채경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비서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회장님 저택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도 제공되고요. 저희 그룹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이용하실 수 있겠군요. 비서실장은 잠시 말을 끊고 좁은 반지하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보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일 겁니다. 채경은 망설였습니다. 일자리라면 받아도 되는 걸까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떳떳한 거 아닐까요? 채경은 방 한쪽에 놓인 스리의 심장 약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다음 주에 검진도 있고 약도 다시 타야 했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그것조차 빠듯했죠. 바로 그때 스리가 콜록 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기침이었지만 채경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살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스리는 다시 잠잠해졌지만 채경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채경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청소라도 시켜주시면 감사히 일하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노인은 일어서며 다시 한번 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하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채경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노인이 말하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스리를 안고 있는 채경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노인을 따라 나갔고 검은 세단들이 하나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채경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스라, 엄마가 잘하는 거 맞겠지? 채경은 품에 안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스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채경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어요. 어떤 선택이든 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경은 사진 속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한 거 맞죠?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채경은 반지하 원룸을 정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하나와 스리 용품이 담긴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밀린 월세를 정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손에 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빚 없이 떠나는 것만으로 다행이었죠. 채경은 마지막으로 반지하 방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진 벽,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던 작은 창문.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스리와 버텨온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채경은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스라, 우리 이제 가자. 스리를 안고 문을 나서는데 마중 나온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택에서 보낸 차였어요.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높은 담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철문이 열리자 채경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채경이 살아오면서 본 적 없는 세계였어요. 널찍한 정원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가운데에는 물을 뿜어내는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건물도 한 동이 아니었어요. 본체로 보이는 커다란 저택 외에도 여러 동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채경은 차에서 내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 여러 개를 합쳐도 이 정원만 못할 것 같았어요. 스리를 아는 팔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를 맡은 직원이 채경을 데려간 곳은 사용인 숙소였습니다. 본체와는 떨어진 별채 건물이었어요. 채경에게 배정된 방은 2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채경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지하 원룸보다 크기는 작았지만 벽에는 곰팡이 하나 없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침대와 작은 옷장, 아기 침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방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채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채경은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밖으로 저택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스리를 키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라, 여기 햇빛이 진짜 잘 든다. 채경은 스리를 침대에 눕히고 작은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이 낯선지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택 생활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채경이 숙소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다른 사용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멀찍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미혼모래. 아이까지 데리고 왔다면서 회장님이 직접 데려오셨대. 무슨 사이래? 채경은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이런 시선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슬이 아빠 없이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숱하게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쓰라린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채경은 저택 안주인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본체 응접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을 때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아내 김하진이었어요. 화진은 50살 즈음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세련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채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회장님 추천으로 온 사람이니? 네, 윤채경입니다. 채경이 고개를 숙이자 화진의 시선이 채경 옆으로 향했습니다. 채경이 안고 있는 스리를 보더니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애까지 데려왔다고? 설마 그의 회장님 아이인 거 아니지? 채경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제 아이입니다. 그래. 뭐 어쨌든. 화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마치 벌레라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로 저택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습 기간은 3개월입니다. 회장님 추천이라고 해도 이 저택에서는 모든 사람이 수습을 거칩니다. 그게 여기 규칙이에요. 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디서든 새로 들어가면 검증 기간이 있는 법이니까요. 박 집사가 채경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택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청소 구역을 설명했어요. 그러다 창고 쪽에 이르렀을 때 박 집사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기는 창고랑 뒷마당이야. 청소가 제일 힘든 구역인데 젊은 사람이 해야지. 일부러 힘든 곳을 맡기는 거라는 걸 채경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군말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 집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갔습니다. 채경은 넓은 창고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기서 버텨야 했습니다. 스리를 위해서요. 다음 날부터 채경은 스리를 그룹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스리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주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스리 심장 소리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의 말에 채경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을 나서며 채경은 중얼거렸어요. 여기선 스리가 안전하겠다. 그날 저녁 본체 식당에서 회장 이대문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화진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식사를 하던 대문의 귀에 어디선가 옹알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옆에 서서 시중을 들던 비서실장에게 물었어요. 그 아이 소리인가? 네, 새로운 직원 아이입니다. 대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화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화진이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좀 소란스럽네요. 정신 사납기도 하고. 근처에서 시중을 들던 박 집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사용인 숙소로 옮기라고 주의 주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후에는 채경이 저녁일을 도와야 할 때면 주방 옆 직원 휴게소에서 스리를 돌보며 일을 했기에 들리는 소리였죠. 하지만 대문이 손을 저었어요. 그럴 거 없네. 집에서 애기 소리도 나고 해야 사람 사는 집 같지 않겠나.
화진은 아무 말 없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이 보였어요.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진짜 회장님의 아이인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순간적인 거짓말인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였죠. 식사가 끝난 뒤 박 집사가 화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화진이 거울을 보며 귀걸이를 풀다가 물었어요. 뭔데? 회장님이 그 아이를 예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도 옹알이 소리에 웃으셨어요. 화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 좀 더 지켜봐. 박 집사가 고개를 숙이려는데 화진이 덧붙였습니다. 윤채경이라는 애 회장님이 따로 찾으시거나 하진 않으시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았어. 진짜 그 애 회장님 애 아닌 거 확실한 거야? 따로 찾질 않으시는 거 보니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박 집사가 나가고 화진은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귀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젊은 여자와 아이. 뭔가 석연치 않았죠. 회장님이 왜 갑자기 젊은 여자를 데려왔는지, 왜 그 여자의 딸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화진은 마음먹었습니다. 화진의 의심이 시작된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채경은 매일 아침 스리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택으로 출근했어요. 창고와 뒷마당 청소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낙엽을 쓸어 담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채경은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투덜거리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법이 없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일했습니다. 반지하에서 버텨온 시간에 비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 했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스리를 키울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죠. 점심시간이 되면 사용인들은 별채 식당에 모여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길다란 식탁에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았어요. 채경은 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고 채경도 굳이 어울리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미혼모라는 말, 회장님이 데려온 여자라는 말. 채경은 못 들은 척 밥만 먹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채경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채경 앞에 반찬 하나를 슬쩍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드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명이 눈짓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멸치볶음이었어요. 채경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이미 다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주위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친절을 베풀 수 없었던 거겠죠. 채경은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작은 호의였지만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스리의 정기 검진일이 다가왔습니다. 채경은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검진을 받으려면 반나절은 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에 휴가를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죠. 고민 끝에 채경은 박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박 집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채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집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이틀 뒤에 아이 병원 검진이 있는데요. 반나절만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박 집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썰렁했어요. 수습 3개월은 휴가 없습니다. 그건 처음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채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리 검진은 미룰 수가 없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서 정기 검진을 꼭 받아야 해요. 반나절만요, 제발요. 박 집사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사모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모님이라면 화진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채경은 본체 응접실로 불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다른 사용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사모님한테 불려갔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화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집사가 옆에 서 있었어요. 채경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화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웃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휴가를 달라고 했다면서? 네, 아이 병원 검진 때문에요. 화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회장님 백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안 된다 하겠니? 채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진이 말을 이었어요. 고마운 줄 알아. 원래 같으면 안 됐어. 수습 중에 휴가 쓰는 사람 여기 없거든. 감사합니다. 채경이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화진이 손을 저었어요. 됐어, 가봐. 채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 병원 한번 가겠다는데 왜 저렇게 말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채경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게 여기의 규칙이라면 따라야 했으니까요. 검진 날 채경은 스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버스를 타기엔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채경은 스리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스라, 오늘 검사 잘 받자. 응. 스리는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채경의 마음이 조금 풀어졌어요. 진료실에 들어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는 안정적이에요. 크게 나빠진 건 없습니다. 채경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어요. 다만 정기 검진은 꼭 오셔야 해요. 아시죠? 이 병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서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경은 스리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채경은 스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스리 생각해서 버티자. 엄마가 잘할게. 그날 저녁 저택 본체 식당에서 이대문 회장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화진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대문이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그 아이 소리가 안 들리네. 매일 저녁 어디선가 들려오던 옹알이 소리가 오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그게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화진이 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오늘 그의 엄마가 휴가 냈거든요. 휴가? 네, 병원에 간다고. 그것도 수습 중인데 당당하게 휴가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화진의 말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덧붙이듯 말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요. 회장님 백으로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대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젓가락을 멈추었어요. 화진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힐끗 살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여자에 대한 인상이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문은 화진의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비서실장. 네, 회장님. 그 직원 아이 있잖아. 왜 병원에 갔는지 알아봐 주게.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진은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 여자한테 관심을 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젊은 여자와 아이, 그리고 남편의 이상한 관심. 화진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정원 너머로 별채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에 그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이는 아이. 대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대문 회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얇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대문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환자명 윤슬. 생후 3달. 눈이 한 줄에 멈추었어요. 진단명 칸에 적힌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경미한 비대성 심근병증. 선천성 심장질환. 대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류를 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비대성 심근병증. 그 순간 대문의 머릿속으로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도 더 된 기억이었어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젊은 대문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아드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선천성 심장질환입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이라고 합니다. 젊은 대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대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들은 비보였죠. 그 뒤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집 거실이었어요. 대여섯 살쯤 된 아들 재현이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꼭 쥐고 도화지 위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대문이 옆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이는 왼손으로 크레파스를 쥐고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였습니다. 재현아, 뭘 그리는 거냐? 아빠요. 아빠 그리는 거예요. 대문이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머리카락이 소용돌이치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쌍가마였습니다. 대문 자신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죠. 우리 재현이가 그림을 잘 그리네. 재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기억에서 빠져나온 대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대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재현이가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얼굴. 그 뒤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저택의 정원이었죠. 대문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 아이도 쌍감하던데. 대문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알아듣지 못하고 되물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대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직원 아이 말이야. 아버지가 없다고 했었나? 비서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미혼모로 확인됩니다. 아버지 기록은 없습니다. 아버지 기록이 없다. 대문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옹알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한참 뒤에 대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준비해.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설마. 확인만 하면 돼. 조용히. 내가 불안해서 그러네. 대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비서실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대문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재현이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재현아. 대문이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현은 1년 전 즈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악화되어 손 쓸 새도 없이 떠났어요. 30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문에게 재현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고 자라면서도 늘 조심해야 했어요. 그래도 재현은 밝게 자랐습니다.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재현이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집을 나갔습니다. 새어머니 화진과 크게 다투고 나서였어요. 대문은 그때 재현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바빴고 집안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되었습니다. 재현은 집을 나간 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가끔 문자 몇 줄이 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1년 전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대문은 아들을 보내고 몇 달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사업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재현이 집을 나갔을 때 왜 붙잡지 못했을까? 왜 화진 편만 들었을까? 후회가 날마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 대문에게 저 아이가 보였습니다. 옹알이 하던 아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 쌍가마의 모든 왼손으로 먼저 잡는다는 아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어요. 대문은 서재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시각 서재 문밖 복도에는 화진이 서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려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것이었어요. 유전자 검사. 그 말이 화진의 귀에 박혔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인 채 들었어요. 대문과 비서실장의 대화가 끊기고 비서실장이 나오자 화진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비서실장이 복도를 지나가고 나서야 화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라니. 왜 그런 검사를 하는 걸까? 설마 정말로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서? 화진은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 집사를 불렀어요.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잠시 후 박 집사가 도착했습니다. 화진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 화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윤채경이라는 애 말이야. 뒷조사해야겠어. 박 집사가 눈을 깜빡였어요. 뒷조사요? 어디서 왔는지, 아이 아빠가 누군지 전부 다 알아봐. 화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이 묻어났어요. 혹시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온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진짜로 회장님 아이를 낳은 거면 어떡해. 박 집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박 집사가 나가고 화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정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화진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남편의 핏줄이라면, 그 여자와 아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계획된 것이라면, 화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어요. 저택 어딘가에서 옹알이 소리가 들려오는 듯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화진은 그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점점 더 싫어지는 소리였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화진은 박 집사에게 채경의 뒷조사를 시켰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채경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특별히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사이 대문은 비서실장에게 맡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어요. 스리가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채취한 샘플을 이용했습니다. 채경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날 오후 비서실장이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문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고 있는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얇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져와. 비서실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대문은 잠시 봉투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열기가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대문의 눈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대문의 시선은 단 하나의 숫자에 꽂혔습니다. 친자 확률 99.9%. 대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에 힘이 풀려 종이가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대문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재현아.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대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에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재현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잔디밭, 함께 공을 차던 곳, 그 모든 기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장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대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대문이 돌아섰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어요. 윤채경 씨를 불러주게.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대문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떨어진 서류를 주워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현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현아, 내가 내 딸을 남겨두고 갔구나. 대문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서재문이 열리고 채경이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회장님이 부른다는 말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지만 떠오르는 건 없었어요. 부르셨습니까? 채경이 문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대문이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요. 채경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문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채경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느껴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문이 입을 열었어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채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물으려는 건지 긴장이 되었어요. 혹시 스리 아버지가 이재현인가요? 채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이재현이라니. 스리 아빠 이름은 이재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채경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갑자기 모르는 남자 이름을 대며 아이 아버지냐고 물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대문이 채경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재현. 내 아들이라 묻는 얘기입니다. 채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라고요. 이 회장님의 아들. 채경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네. 채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문이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 채경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아이가 재현입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채경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된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대문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의 사진이었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남자. 순간 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채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남자.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1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긴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얼굴인가 보군요. 대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채경은 고개를 들어 대문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 성이 이 씨였어요? 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경이 알고 있던 이름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황재현이라고 했었습니다. 성을 속인 거였어요. 왜 성을 속였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아마 자기가 재벌집 아들이라는 걸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애가 원래 그랬습니다. 자기 배경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게 싫다고 했었죠. 대문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은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자고 해놓고 안 나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고 그날 만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채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채경은 재현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채경은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대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재현은 병이 악화돼 손 쓸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애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언젠가 데려오겠다고만 했었는데 누구인지는 말을 안 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이 묻어났어요. 그럼 재현 씨가 죽었다는 건가요? 채경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대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채경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자기를 버린 나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스리에게 아빠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던 거였어요. 미안합니다. 대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재현이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 애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떠나서. 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아프다는 것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흐느낌만 가득했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와 아이 아버지를 잃은 여자. 두 사람의 슬픔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시각 서재 문 밖에는 화진이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거였어요.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재현의 아이. 유전자 검사. 99.9%. 화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뭐, 이재현 애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재현은 전처가 낳은 아들이었어요. 화진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 재현의 아이가 이 집에 있다는 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화진은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스리가 재현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대문 회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시간에 잠깐 옹알이 소리를 듣고 미소 짓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틈만 나면 사용인 숙소가 있는 별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느 날 오후 대문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스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채경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건넸어요. 대문은 스리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우리 스리,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스리는 할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보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대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주름진 눈가가 부드럽게 접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채 2층 창문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진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정원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쥔 커튼 자락이 구겨졌어요. 저녁이 되어 화진은 박 집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박 집사가 도착하자 화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내보낼 방법 없어? 박 집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지금 상황에서 그건 쉽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워낙 뭐? 화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랑 그 애한테 빠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박 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화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떻게든. 며칠 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채경은 저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스리는 어린이집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채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번호였어요. 채경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스리가 갑자기 숨을 잘 못 쉬어서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어느 병원이요? 병원 이름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채경은 앞치마를 두른 채 급히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박 집사와 마주쳤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근무 시간인데. 채경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이가 응급실에 갔어요. 가봐야 해요. 박 집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요? 청소 다 끝났어요? 제 아이가 응급실에 갔다니까요. 채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 집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이렇게 멋대로 할 거면 여기서 일 못합니다. 채경은 박 집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안 할게요. 채경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갔어요. 박 집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채경은 듣지 않았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온 채경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들어 차를 세우고 뛰어 올라탔어요. 병원으로요, 빨리요, 제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채경은 뒷좌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스리가 괜찮기를. 제발 괜찮기를. 그 시각 병원 응급실에는 이미 이대문 회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온 거였어요.
대문은 의료진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 살려야 합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모든 조치를 다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리는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어요. 대문은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잠시 후 채경이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오다가 대문과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이는 괜찮을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유리창으로 다가가 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호흡 곤란이었어요. 안정되었습니다. 채경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대문이 옆에서 채경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대문이 말했습니다. 채경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와주셔서. 스리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채경은 밤새 스리 곁을 지켰어요. 대문도 한동안 병원에 머물다가 늦은 밤에야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스리는 안정을 되찾았고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며칠 사이에 화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진은 대문 몰래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 의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영그룹 회장 사모입니다. 윤슬이라는 환자 건으로 전화드렸어요. 의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퇴원 처리해 주세요.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네. 하지만 며칠 전에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하셨는데요. 화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어요. 회장님 뜻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의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토록 간절하게 부탁하던 분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다고요. 말이 되지 않았어요. 의사는 고민 끝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님,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회장님 뜻이라며 윤슬 환아의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셨거든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잠시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전화를 끊고 곧장 대문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문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다가 비서실장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치료 중단을 누가 지시해? 사모님께서 병원에 전화하셔서 회장님 뜻이라고 하셨답니다. 대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대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한 걸 아직도 모르는 건가? 대문의 목소리가 서재 밖까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당장 오라고 해. 잠시 후 화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대문이 화진을 노려보았어요. 당신이 병원에 치료 중단하라고 했어? 화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 애가 뭔데 우리 돈을 쓰나요? 대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애는 재현이 아이야. 내 손녀라고. 그러니까요. 자기 발로 나간 재현이 아이잖아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애예요. 화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문은 아내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내 옆에서 20년을 산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이 집 일에서 손떼. 대문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저택 일이든 회사 일이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당신 권한 다 뺏을 거야. 화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 목숨을 가지고 장난쳤어. 그것도 내 손녀 목숨을. 그게 잘못이 아니면 뭐야? 대문은 더 이상 화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가. 화진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진이 서재에서 나간 뒤 저택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용인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움직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채경은 스리가 태어난 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기러 온 거였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스리 때문에 이 집의 평화가 깨진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화진이 다가왔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화진의 눈빛은 차갑다 못해 얼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채경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채경의 등줄기에 한기가 흘렀습니다. 채경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숙소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은 이 집의 천덕꾸러기였어요. 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현의 아이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게 오히려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채경은 짐을 쌌습니다. 원래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어요. 캐리어 하나와 스리 용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스리는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채경은 스리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스라, 우리 나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스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채경은 아이의 볼을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저택은 고요했어요. 채경은 스리를 안고 캐리어를 끌며 숙소를 나왔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후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채경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저택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채경은 나직이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채경은 그날로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곳을 찾다 보니 또 반지하 비슷한 곳이었어요. 창문이 작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짐을 풀고 스리를 바닥에 눕힌 뒤 채경은 주저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채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스리가 있으니까요. 그 시각 저택에서는 아침이 밝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평소처럼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들리던 옹알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문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윤채경 씨는 어디 있나?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새벽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나갔다고? 어디로? 짐을 챙겨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요. 대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문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박 집사 불러. 잠시 후 박 집사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윤채경 씨가 왜 나갔는지 아나? 박 집사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 화진이 시킨 건가? 박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대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어요. 오랜 세월 박 집사에게 집안일을 믿고 맡겼는데 내 믿음이 과했나 보네. 박 집사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한 번만. 이번 달 월급에 퇴직금 지급할 테니 나가시게나. 대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박 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대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진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거울 속으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화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대문이 화진 앞에 섰습니다. 윤채경 씨가 나갔어. 당신이 내보낸 거지? 화진이 거울 앞에서 돌아앉았어요. 내보내긴요. 제가 뭘 어쨌다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대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 말 믿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하면 어쩔 건데요? 화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평생 이 저택을 지켰어. 당신 곁에서 20년을 살았다고요. 대문은 아무 말 없이 화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진이 계속 말을 쏟아냈어요. 결국 당신 아들도 죽을 때까지 날 인정 안 했잖아. 나 보기 싫다고 집 나간 아들이잖아. 그 여자가 뭔데? 그 애가 뭔데 나한테 이래요? 20년을 같이 산 나보다 더 중요해요? 화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섰어요. 오랫동안 쌓아둔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재현이 집을 나가던 날이었어요. 현관에서 재현이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뒤에서 소리치고 있었죠.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나간다는 거야? 재현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 제대로 들어주신 적도 없잖아요. 하지만 대문은 그날도 재현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죠. 사업이 바빠서 집안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그게 핑계였습니다. 새어머니인 화진과 자신의 아들 재현의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굳이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죠. 들을 게 뭐 있다는 거냐? 사춘기 어린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내 새엄마한테 그럴 거야? 내 엄마 간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대로 대화 한 번 못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대문이 돌아섰습니다. 화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내가 재현이 말을 들어줬어야 했어. 한 번이라도 자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줬어야 했어. 화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대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탓이야. 당신 말만 듣고 재현이는 외면한 내 탓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혼하지. 화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화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렇게 끝내겠다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산 게 몇 년인데. 대문은 화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난 것 같은데. 오래전에 내가 그걸 이제야 받아들이는 것 같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화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문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 조용히 협의 이혼해. 서로 좋게 끝내자. 화진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위자료 금액이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숫자를 확인한 화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금액이면. 화진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았어요. 20년을 살았지만 결국 돈으로 환산되는 관계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화진이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요. 사인할게요. 대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방을 나서려는데 화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나 없이는 이 집 못 돌아가요. 대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화진은 혼자 남아 서류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전리품이 화진을 위로했습니다. 화진이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한 뒤 저택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을 지배하던 사람이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문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듯 했어요. 그 시각 채경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반지하는 아니었지만 좁고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채경은 스리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면 난색을 표하는 곳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채경은 동네 작은 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식당 사장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채경의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했죠? 네, 돌 안 된 아기가 있어요.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이 있으면 힘들 텐데. 아프거나 하면 자주 빠져야 할 거 아니야. 채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사장은 한참 동안 채경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해봐요. 근데 자주 빠지면 안 돼. 채경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경은 새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스리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채경이 퇴근하고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낯익은 검은 세단이 서 있었어요. 채경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세단 옆에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채경을 보자 다가왔어요. 채경 씨,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채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만나 뵙고 싶지 않아요.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채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택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용인들의 수군거림, 화진의 차가운 눈빛, 박 집사의 면박.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죄송해요.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채경이 스리를 데리고 원룸으로 돌아오는데 골목에 또 차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문 회장이었어요. 채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이 직접 이런 곳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회장님, 대문이 채경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설득하기 어렵다길래 내가 직접 왔습니다. 채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대문이 좁은 골목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소? 채경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스리는 채경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어요. 대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리는 이 집의 핏줄이고 내 하나뿐인 손녀인 게 확실합니다. 난 이걸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이 엄마인 채경 씨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경은 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저택에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저택에서 저와 스리는 말 그대로 천덕꾸러기였어요. 저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커갈 스리에게 그런 걸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대문은 채경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스리가 내 핏줄이고 내 손녀면 당연히 그런 걸 겪지 않을 겁니다. 내 손녀와 며느리를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직원들은 나가야지. 채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라뇨. 저는 재현 씨와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재현 씨와 만났던 사이이고 저택에서는 그저 일하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대문이 고개를 저었어요. 재현이가 당신을 사랑했고 스리가 태어났소. 그게 다 아니겠소? 나한테는 당신이 며느리나 다름없습니다. 채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문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재현이를 못 지켰소. 그 애가 집을 나갈 때 붙잡지 못했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 이번엔 손녀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대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스리에겐 엄마가 필요하고 나에겐 재현이를 함께 추억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채경 씨밖에 없어요. 채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품에 안긴 스리가 잠결에 꿈틀거렸습니다. 대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알려주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대문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채경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스리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일까? 채경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며칠 뒤 저택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용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아기 있잖아, 스리. 걔 회장님 손녀래. 뭐, 진짜? 설마 그 돌아가신 재현 도련님 애라는 거야? 그렇대.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잖아. 저택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채경과 스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 분명했어요. 그 무렵 화진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캐리어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20년 넘게 살았지만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류 제출과 함께 위자료는 통장에 들어왔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화진이 현관을 나설 때 대문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굳이 배웅하지 않았어요. 화진도 인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2회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화진이 탄 차가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채경은 결심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해서 저택으로 돌아가겠다고 전했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아프거나 하면 스리에게 남은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돌아가는 날 아침 채경은 스리를 안고 저택 정문 앞에 섰습니다.
높은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채경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슬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래. 슬이는 엄마 품에서 두리번거렸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눈이었습니다. 채경이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용인들이 양쪽에 줄을 서 있었어요. 채경이 지나가자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경은 당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수군거리고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채경이 다가가자 대문이 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집이라 생각하고 지내줘요. 대문이 팔을 벌렸습니다. 채경이 스리를 건넸어요. 대문은 손녀를 두 팔로 안아들었습니다. 스리가 할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어요. 우리 스리 할아버지야.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대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채경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택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된 채경의 삶이 드디어 빛 아래로 올라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9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는 꽃들이 만개했어요. 장미, 튤립, 철쭉이 색색으로 피어나 정원을 물들였습니다. 채경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용인이 아니었어요. 이 저택의 가족이었습니다. 재현의 아내이자 스리의 엄마로서 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청소하던 손으로 밥상에 앉는 게 불편했어요. 사용인들이 자신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저녁 식사만큼은 꼭 채경도 나서서 돕곤 했죠. 대문은 채경을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았고 저녁에는 스리를 안고 정원을 산책했어요. 채경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재현이 어렸을 때 이야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 그 속에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스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택의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의료진 관리를 받으며 건강해져 갔어요. 매달 정기 검진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스리의 돌이 다가오던 어느 날 채경은 스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심장 검진이었어요.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채경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물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만 하시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채경은 스리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채경은 스리에게 말했습니다. 스라,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 우리 스리 건강해지고 있어. 기특해. 스리는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어요. 이제 제법 표정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리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대문은 손녀의 돌잔치를 직접 챙겼어요. 요즘은 회사 일에도 잘 관여하지 않던 분이 돌잔치 준비에는 하나하나 신경을 썼습니다. 돌잔치 전날 대문은 정원을 돌아보며 사용인들에게 지시했어요. 상 위치는 여기가 좋겠어. 햇빛이 잘 들어. 네, 회장님. 풍선은 너무 많으면 정신없으니까 적당히 하고. 아, 꽃은 저쪽에 더 놓아. 대문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들뜬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사용인들도 그런 회장님을 보며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저택은 분주했어요. 정원에는 알록달록한 장식이 걸렸고 가운데에는 예쁜 돌상이 차려졌습니다. 떡, 과일, 꽃, 그리고 돌잡이 물건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스리는 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채경이 직접 골라 맞춘 옷이었어요. 작은 치마 저고리가 어찌나 예쁜지 채경은 스리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스리 공주님이네. 대문도 스리를 보자마자 감탄했어요. 어휴, 우리 손녀 진짜 예쁘구나. 대문이 스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스리가 할아버지 얼굴을 만지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정원에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의 오랜 지인들, 회사 임원들, 그리고 채경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왔어요. 모두가 스리를 보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드디어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리를 돌상 앞에 앉혔어요. 상 위에는 여러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타래, 돈, 마이크, 청진기, 붓, 공. 스리는 두리번거리며 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이것저것 만져보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스리의 손이 청진기 위에 멈추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청진기를 꼭 쥐었어요. 주위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청진기 잡았다. 대문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의사가 되려나 보네. 우리 스리. 사람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채경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대문이 스리를 안아들었습니다. 손녀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재현아, 보고 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그 아들이 남긴 아이가 지금 자신의 품에 있었어요. 대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스리가 할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우는 걸 본 스리가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볼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 물론 스리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문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안 울게. 우리 스리. 대문이 스리를 꼭 안았습니다. 채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반지하에서 힘들게 살던 시절, 아버지 사진을 보며 버텼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채경아. 채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날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삶은 없었을 겁니다. 배달 음식 값이 아까워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외면했다면 채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 선택이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반지하에서 햇빛 아래로. 고된 생존에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대문이 스리를 안고 채경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채경아, 고맙다. 채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대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스리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아빠 목까지 다 해줄게. 스리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원에 퍼졌어요. 사용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채경은 대문과 스리 옆에 섰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아들을 잃은 아버지와 아이 아빠를 잃은 엄마, 그리고 부모를 모두 갖게 된 아이. 세 사람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택 정원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 위로 쏟아졌어요. 반지하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삶이 드디어 빛 아래로 올라왔습니다. 저택 전경이 보였습니다. 넓은 정원, 꽃이 핀 나무들, 분수대,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세 사람.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어요. 채경이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보다, 체면보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인 거죠. 그 마음 하나가 모든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햇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정원이 빛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